소개받은 이화의 한영회계법인의 김남형 전무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10년 초반부터 창원, 진해, 고성, 부산 이런 여러 부울경에 소재하고 계신 우리 제조업체들과 관련된 한 10여 년 이상의 그 재무자문을 통해서 얼마나 이 부울경이 그동안 어려웠고, 그리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냐, 이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최근에 그 몇 년간에 있었던 어쨌든 리빌딩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시사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저희가 리빌딩을 하는 게 필요할 건가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를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2019년 코비드-19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2020년에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도 특히 전국 평균 대비 부산과 울산은 훨씬 낮은 저성장세로 돌아왔고, 그게 성장세가 회복이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부산, 울산은 전국의 평균보다도 낮더라. 그리고 20년, 23년 사이에 업체 수를 봐도 부산과 울산은 유일하게 업체 수 자체가 감소를 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파로 보니 결국 고용률 측면에서도 전국 평균이 63.3%였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부산은 거의 최저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지표가 이미 저희 부울경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됩니다. 또 업종별로도 저희가 좀 상황을 보면 2009년까지 조선업이 초호황기였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여기 숫자에도 나타났지만 업체 수가 마이너스 26개. 이건 업체를 어느 정도 규모로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조선사들은 이미 다 문을 닫았다. 그래서 조선업계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중형 조선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국내에 한 4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도 소재하고 계신 HJ중공업, 대선조선, 그다음에 진해에 있는 K조선, 목포에 있는 대한조선 정도. 그러니 이 상황들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흘러왔을까를 보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시황이 꺾어지는 것들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더라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석유화학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가 있다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라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해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STX 조선이었죠. 지금 이제 K조선으로 사명을 바꿨는데 이 표에도 보시다시피 2011년도에 STX 조선해양 시절에는 매출이 4조 원대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거의 2천억대로 줄고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국책은행이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주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주인 찾기 과정을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보면 일단 진해 국가산업단지라는 그런 좋은 지리적인 특징도 있었고, 그리고 국책금융기관이 이 이전에도
STX 조선해양 시절에 STX 조선 회생 절차 갈 때 거의 채무제 조정을 6조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채무가 한 6천억 정도 있었는데 다시 이 M&A 과정에서 한 4천억의 채무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책금융기관에서도 지원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 조선업이 이제 다시 좋아질 거라는 전략적 투자자의 판단도 있으셨고, 그리고 그거를 유암코가 도와줬는데 유암코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주겠다 해서 500억 원 정도의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가 있었고, 또 유암코에서 500억, 전환사채, 회사채 등 또 1,500억, 투자자들이 약 2,500억을 투자하고, 그리고 기존의 채권단은 약 4,100억 정도의 채무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이라는 거의 특징이 매출을 1조를 하려면 보증도 1조가 필요한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지금도 계속 더 치고 나가기 어려운 이유가 이 보증 리스크를 과거에 2010년 이후에 시중은행들이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은 잘 나서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그냥 국책금융기관 산업은행 해라, 수출입은행 해라 라고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M&A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RG 5억 불이면 거의 뭐 지금 원화로 한 6천억 되죠. 투자자가 투자를 2,500억 했는데 은행은 계속 보증을 6천억을 보증을 서줘야 되는 그런 계속 뒤따라가는 그런 금융 지원들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선사가 망해갔을 때는 연간 4척밖에 못 지었는데 지금 16척 정도 건조하는 다시 좋은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당기순이익도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시황이 회복되니 탄력을 받아서 회사는 살아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또 겪는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이익이 나더라도 리펀드 개런티를 누구도 안 해주는 거죠. 국책금융기관은 야, 나 더 이상 나한테 손 내밀지 말고 이제 시중은행 가서 좀 달라 그래 봐라. 근데 이게 아직은 시중은행들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트라우마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부울경에서 이 리빌딩 파이낸스에서 좀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카프로라고 하는 회사를 작년에 저희가 이제 M&A를 했는데요. 이 카프로라는 회사는 뭐 효성, 코오롱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점차 이 카프로락탐이라는 소재가 나일론 소재입니다. 근데 누가 요새 이 나일론 소재를 국내에 쓰겠냐. 그리고 또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 거 수입해서 쓰기도 했는데, 이젠 그들이 설비를 늘리고 공자를 증설하고 자급자족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대주주도 포기한 사업이 됐고, 그냥 직원들이 끌고 가는 그런 주인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가동률은 30% 미만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요. 결론적으로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자, 이거를 일단 그래도 여기도 채무제 조정을 한번 하자. 그래서 워크아웃을 들어오는 동시에, 요새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구조조정 워크아웃 하면 채권금융기관이 들고 있다가 채무제 조정을 하고 한 2, 3년 턴어라운드를 시키고 뭐 한 4, 5년 후에 시장에 내놓고 매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금융기관도 이걸 오래 들고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M&A를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요새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자, 그러면 야, 안 팔리는 카프로락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엔지니어들하고 고민을 해봤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중간재들, 수소, 아논, 뭐 황산 같은 것들을 오히려 제품화시키고 카프로락탐을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할 거고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태화 컨소시엄이 이제 여기도 재무적 투자자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무적 투자자가 하고 태화에서 컨소시엄을 맺으셔서 들어왔고, 여기도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채권단에서 420억 정도 채무를 재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문 닫아야 할 곳이었고, 이런 화학 공장들이 문 닫으면 오히려 폐기물을 처리했던 그런 오염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새로운 땅으로 만드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없애고 수소, 그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재료인 아논을 생산하고 2차 전지 필수 원료인 황산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거로 탈바꿈해서 다시 리빌딩을 한 케이스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케이스는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경남 사천에 소재하고 있는 항공 부품, 항공 동체 꼬리 날개 쪽을 만드는 아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코비드 19 이후로 항공 수요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회사의 주력 거래처가 에어버스였습니다. 근데 에어버스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고 코비드 19 이후에 그들이 이제 공급 물량을 거의 한 20% 이상 축소시켰습니다. 어차피 비행기를 사가는 데가 없으니까, 비행기 수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이 회사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잉 737 맥스라는 신기종이 또 사고가 난 케이스도 있었고, 그 여파로 계속 20년, 21년을 어렵게 온 회사였고요. 그래서 여기 대주주셨던 분은 그냥 엔지니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업적 마인드가 있으셨던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더 힘들다. 그래서 이것도 재무적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팔았습니다. 다만 재무적 투자자가 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PMI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 상당한 회계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장부가 잘못되어 있는 금액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한 재무적 투자자도 너무나 공경에 빠진 겁니다. 내가 회사 사자마자 부실화됐거든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이미 부실화되어 있었는 회사를 잘못 산 거죠. 그럼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이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만 그 재무적 투자자께서 추가적으로 나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그럼 이걸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이제 봉착했고, 여기가 이제 항공기 후방 동체를 생산하는 데인데, 이게 항공기도 꼬리 쪽 생산이 뭐 배도 똑같지만 굴곡이 진 것이 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에서도 꼬리 쪽이 몸체보다 힘들고 항공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그냥 망가뜨리지는 말자. 그래서 대상 회사에서는 어쨌든 그 보잉 찾아다니고 에어버스 찾아다니면서 우리 단가 20% 인상해 달라 이런 노력을 했고, 또 제조 원가를 더 절감해서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만들자 이런 노력을 했고, 그리고 새로 투자한 FI가 내가 돈을 더 댈게, 내가 잘못 사긴 했지만 나도 이걸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채권단들도 이거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워크아웃을 2023년 7월에 개시했고,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1,000억 했고, 또 운영자금 대출을 800억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굉장히 좀 채권단들이 많아서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제 조정을 728억을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일부는 출자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갖고 계십시오. 우리가 회사 다시 살려서 채권으로는 못 드리지만 그 주식 가치를 높여서 채권단께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라고 출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려웠던 회사가 직접 고용도 계속 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외주 협력업체도 약 2,000명 이상 다시 고용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이 회사도 올해 연말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깊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짧은 케이스 한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최근에 보면 작년까지 되게 M&A가 어려웠습니다. 시장의 M&A 사례도 줄어들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쪽에서 경험으로 보면 시장이 확실히 좋으면 좋은 물건에 대한 M&A가 많고, 시장이 이게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이제 포기하는 물건들이 나오니까 또 시장에 값싸게 나오니까 그 자체로도 거래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초반까지의 이 시장의 분위기는 이도 저도 아닌 것들이 M&A를 되게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도 이거 시장이 어떻게 불확실해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감, 나쁜 물건들에 대해서는 저게 좀 더 가격이 싸게 나오면 내가 M&A를 할 텐데라는 또 기다리는 심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M&A가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그런 한계 기업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제가 산업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거의 20% 수준의 이 한계 기업에 도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벌어서 내가 1년 동안 이자를 못 갚는 그런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익을 내는 걸 떠나서 내가 빚에 대한 원금을 갚기 전에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하시더라.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기업일수록 의사결정이 폐쇄적이고 드러내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게 굉장히 부실화가 심각해져야 꼭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야 이제 회계법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정책 금융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미시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쨌든 현장감 있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앞서 말한 것과 좀 연관이 되지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M&A가 일어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 되는 사업 끄드러 붙잡고 있어 봐야 안 된다. 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부불경의 특징에서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국책금융기관에다만 매달려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가지씩 조금 마지막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다라는 이런 좀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저희가 건설적인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트럭처링이라는 말도 저희 회계법인도 이제 글로벌에서는 야, 좀 부정적이니까 이런 말 쓰지 말고 리쉐이핑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가 좀 긍정적인 언어로 순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건 자체가 단순히 사람을 정리해고하고 고용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 세 가지의 꼭지는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사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배 구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지배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권에서 지원으로서 금융 구조를,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이 큰 세 가지 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리스트럭처링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난 후에 오히려 고용 창출이 더 늘었다. 사례적으로 봐도 여러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계속 이 구조조정을 누리는 것이 고용 창출을 점점 저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한계 기업이나 구조조정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려움을 처해 있는 기업일수록 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타이밍이 늦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대기업 분들은 저희한테 자문 요청 안 합니다. 워낙 내부적인 맨파워가 좋으시고 역량이 있으시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알아서 차근차근 정리하시고, 야, 이 한계 사업 도달한 거 이건 셀, 자 저거는 바이,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조용하고 은밀하고 가시죠. 근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그런 것들을 끄들어 안고 있다가 마지막에 숨이 넘어갈 때쯤 이 문제가 도달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항상 더 피해가 적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사실 규모가 안 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살아가기 쉽지가 않다. 그게 조선이든 자동차든 여러 협력업체들도 좀 더 대형화할 필요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가업 승계 측면에서 많이 내놓으시려고 하는 작은 기업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거래할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한 플랫폼이 있다면 그런 그 부품사 협력사들도 일정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규모를 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M&A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업은 하다 보면 위험 요인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카프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그 자금력의 성장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요 감소세, 이런 걸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아예 설비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다 설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 석유화학 제품이니까 다른 거 뽑아내보자 라는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들에 의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도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 STX 조선해양의 자회사였던 STX 고성조선해양이 이제 상강 M&T로 바뀌면서 신주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여기도 12만 톤 정도의 탱커를 짓던 그런 대형선을 지을 수 있는 조선소였는데, 더 이상 여기가 조선을 하지 말자, 풍력하자, 풍력의 밑에 있는 하부구조 자켓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켓을 만드는, 풍력 자켓을 만드는 회사로 변모했고, 결국은 이건 또 대기업에 또 엑시트를 하셨죠.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자. 여러 가지 지금도 제가 부산에 여기 영도에 있는 조선소도 지금 제가 자문을 하고 있지만, 영도에 있는 야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다대포에 있는 야드는 어떻게 하면 활용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꼭 조선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금융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특히 이 어려운 기간 산업일수록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M&A를 마무리했던 대우조선해양 케이스도 하나그룹이 2조 원 이상의 유상증자로 들어오셨지만,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이게 지금은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라는 회사가 돌아가려면 리펀드 개런티 같은 게 10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회사들도 예를 들어서 K조선도 5억 불로 지금 모자랍니다. 옛날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선가도 낮았고 보증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았죠. 필요한 규모도. 근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선박 자체가 5천만 불 하던 게 7천만 불, 8천만 불 하니까 단순히 보증 수요도 7억 불, 8억 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주를 하고 싶어도 보증이 없어서 수주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익성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수익성은 좋아졌는데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 보증 수요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배는 1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돈은 1년 내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선주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40%밖에 못 받습니다. 딜리버리 할 때까지. 그럼 60%는 내 돈 들여서 배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야 그 돈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필요한 운전자분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흑자 도산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단기 순이익은 창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자금이 모자라서 도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수주를 하고 싶어서 더 수익력을 끌어올리고 싶은데 보증 수요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이거를 그래서 시중은행들 몇 개 시중은행들 통해서 보증 수요를 만들려고 금융위도 애써주시고 산업은행에서도 애써주시고 했었어. 몇 건 했습니다. 몇 건. 그러나 전체적으로 필요한 보증 수요가 예를 들어 7, 8억 불이라면 지금 현재 시중의 은행에서 그걸 조달할 수 있는 거는 업체별로 한 1억 불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시중은행은 트라우마도 있고 상대적으로 국채금융보다 정보력도 약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법인한테 계속 이 회사 뭐 해줘, 뭐 되니 라는 걸 많이 물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중은행들을 적극적으로 금융에 참여시키려면 기업도 좀 자발적으로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인가 이런 자금 조달 소스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나 우리가 시사점이 있겠지만 또 저희 자료 참조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또 문의가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또 자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